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크레스 2장 중세와 르네상스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서서히 해체되면서 서유럽의 모습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지방들과 도시 국가들이 무질서하게 합쳐진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각각의 영토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렬하게 경쟁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의 시대 동안 기독교 교회는 점차 발전해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회는 서구 문명의 중심에 놓였다. 1100년 무렵에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안정을 이루게 되면서 교회는 중세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이 지역 전반에 걸쳐 정치적 안정이 깨지고 구조적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11세기에 이르러 어느 정도 안정이 회복되면서 세계 주요 세력이 등장해 이전에 로마 제국이 누렸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이 지역을 이끈 기독교는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삼았으며 아타나시우스와 카타도키아 교부들,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 같이 지중해 동부에서 활동한 교부 신학자들의 저술에 크게 의지하였다. 비잔틴 신학의 독특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본다. 2번, 프랑스, 독일, 저지대 국가들,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이루어진 서유럽. 이 지역은 로마와 그 주교인, 교황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지배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파리를 비롯한 몇몇 도시의 대성당과 대학교를 중심으로 신학이 발전하였으며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 푸아티에리, 힐라리우스의 라틴어 저술들에 크게 의지하였다. 3번, 지중해 남부와 동부 멀리까지 상당 부분을 아우르는 이슬람의 칼프리 왕조 지역. 이슬람의 팽창이 계속되면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고 서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도 충격을 주었다. 15세기 말에 이르러 이슬람은 유럽 대륙의 두 지역, 스페인과 발칸 반도에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팽창은 1490년대에 스페인에서 무어인들이 패하고 1523년 비엔나 외곽에서 이슬람 군대가 패배를 당함으로써 마침내 멈추었다. 중세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시대였다. 유럽의 궁정과 수도원, 그리고 뒤이어 대학교들이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며 이곳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과 삶의 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이론들이 발전하였다. 이 시대는 르네상스가 꽃을 피움으로써 한층 더 충만한 활력을 공급받았다. 역동적 문화 프로그램인 르네상스는 과거 고전 시대를 창조적으로 다시 수용해서 사회와 교회 전반의 사상과 삶을 되살리고자 애썼다. 수많은 신학적 지표들이 이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까닭에 이 시대에 이루어진 신학적 업적과 발전을 헤아리고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중세 개념 정의와 관계된 몇 가지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중세의 정의. 언제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 대한 전통적 평가에 따르면 중세는 교부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칼케돈 공의회 때부터 서부 유럽에서 일어난 거대한 신학적 르네상스 때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중 가장 분명한 이유는 중세가 서유럽에만 국한된 문화 발전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구분은 동방의 로마 제국이 410년에 일어난 로마 멸망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서유럽 지역 대부분에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일으켰던 반면에 동로마 제국은 동서의 분열 이후에도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속했다. 비잔틴 신학의 발전은 서유럽의 역사 범주들과 딱 들어맞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또한
서방의 기독교 신학에서 일찍이 일어난 갱신 운동들을 간과한다. 서로마 제국 최초 황제인 샤를마뉴가 통치하던 기간에 이루어진 중요한 발전이 그 예다. 이 기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교회 대분열이다. 9세기와 10세기 동안에 콘스탄티노플의 근거를 둔 동방교회와 로마의 터를 둔 서방교회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악화되었다. 니케아 신조의 서방교회 판에 들어있는 한 구절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는 이렇게 점차 악화되어가는 분위기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서방교회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동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에는 다른 요소들도 크게 작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콘스탄티노플 간의 정치적인 대립, 로마 교황의 권위를 갈수록 더 강조한 일 등이 그것이다. 서방의 카톨릭 교회와 동방의 정교회가 최종적으로 갈라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1054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낳은 주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서 신학적인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서방 신학자들은 자유롭게 그리스 교부들의 저술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이 저술들을 그 이전 시대에만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저명한 학자인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후대 정교회 신학자들의 저술은 서방에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서방교회 신학에서 종교의 전통의 풍요한 자산을 재발견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가능했다. 중세 신학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 시기의 서방 신학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에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전까지 거의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동방교회 신학을 가리켜서는 비잔틴 신학이라고 부른다. 이 기간에 서부 유럽에서 기독교 신학의 중심지는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여 프랑스와 독일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 로마가 여전히 기독교 권력의 중심지이기는 했으나 지적 활동은 차차 베크, 샤르트르, 랭스와 같은 프랑스 수도원들로 옮겨가게 되었다. 중세 대학교들이 설립되면서 신학은 신속하게 학문 연구에서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중세 대학교는 4개 학부를 두었는데 하위 과정인 교부 학부와 상급에 속하는 신학, 의학, 법학의 3학부다. 이제 다음으로 서부 유럽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발전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비잔티움에서 이루어진 발전을 살펴보겠다. 서부 유럽의 중세 신학적 지표. 한동안 역사학자들은 중세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떤 정의를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529년 무렵 거의 동시에 발생했던 두 사건, 곧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세운 학원인 아카데미아의 해체와 몬테카시노 대수원의 설립이 비록 중세를 연 직접적 원인은 아닐지라도 고대 말기에서 중세로의 전환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또 어떤 사람들은 410년에 게르만 추장 알리리크가 로마를 정복한 일에서 중세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결과로 지적 활동의 중심지가 지중해 주변 세계에서 점차 테오도리쿠스 대왕과 샤를마뉴 대제가 지배하는 북부 유럽 세계로 옮겨가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의 대수도원 및 대성당의 학교들과 파리와 옥스퍼드 대학교들로 이동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서로마 제국 황제인 샤를마뉴 때에 신학이 다시 번성했던 일을 고찰하는 것으로 중세 서방 신학의 발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일을 시작한다. 샤를마뉴가 다스리던 때에 교회 내에서 정신적 삶을 갱신하고자 하는 일치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일련의 황제 포고령을 통해 북유럽 전역에 걸쳐 두 유럽의 신학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수도원 학교, 수도원 학교와 대성당 학교이다. 수도원과 대성당이 배움의 산실이 되었고 13세기의 대학이 설립될 때까지 신학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파리 북서쪽에 위치한 랑 대성당은
랑의 안셀무스가 지도하면서 신학 교육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전성기 때에는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와 같은 재능 있는 학자들을 끌어들였다. 12세기에 파리에 세워진 왕립생 빅토르 수도원은 가장 중요한 신학 교육의 장 가운데 하나였으며 갓 생겨난 파리대학교 신학 과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2세기에 이 수도원에서 활동한 위대한 인물 가운데 생 빅토르의 위그, 페트루스 콤파르두스, 생 빅토르의 앤드류, 생 빅토르의 라카루두스 등이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또 다른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 특정 수도회와 연계되어 독특한 형태의 신학들이 발전하였다. 중세 들어와 새로 주요한 수도회들이 여러 설립되었다. 1098년에는 손강 근처의 황무지 한가운데 있는 시토에 시토 수도회가 들어섰다. 시토 수도회를 이끈 유명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위대한 영적 저술가이자 설교자인 클레르보의 베르라루두스가였다. 14세기 초에는 시토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600여 개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나서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수도회가 설립되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다. 프란체스코회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설립되었는데 그는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과 기도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귀족 여인인 아시시의 클라라가 그에게 동참했으며 가난한 클라라 회를 설립하였다. 프란체스코 회원들은 짙은 회색 수도복을 입었던 까닭에 흔히 회색 탈박 수도사라고 불렀다. 이 수도회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청빈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도미니크 회는 스페인 사제인 도미닉 대 구주만이 설립하였으며 교육을 특히 강조하였다. 중세 말에 이르러 도미니크 회는 유럽의 주요한 도시 대부분에다 수도원을 세웠으며 교회의 지성적 삶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신학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신학교들이 수도회 단체들과 연계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수도회가 학문적 신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시토회는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신학보다는 영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다. 중세 신학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수도회로는 아래 세 곳을 들 수 있다. 각 수도회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신학을 발전시켰으며 다른 수도회들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 도미니크 수도회. 이 수도회의 독특한 신학 이론은 데 알베르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테랑테즈의 페트루스와 같은 주요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2. 프란체스코 수도회. 중세의 주요한 신학자 세 사람이 이 수도회와 관계가 있었다.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오캄의 윌리엄이 그들이다. 3.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이 수도의 독특한 신학적 견해는 처음에는 로마의 질스에 의해 발전하였으며 뒤이어 스트라스부르스의 토마스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11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파리 대학교가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고 빠르게 유럽의 지적 중심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파리의 노르트람의 대성당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그 영향 하에 생강의 왼쪽 기슭과 시대섬 위에 신학을 교육하는 학교들이 여럿 세워졌다. 그러한 학교들 가운데 하나가 소르본 대학으로 이 대학은 점차 큰 명성을 얻게 되어 소르본이라는 말이 전체 파리 대학교를 가리키는 약칭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6세기에 와서는 파리는 철학과 신학 연구의 중심지로 널리 인정받았으며 여기에 공부한 학생들 가운데 로테르담 에라스무스와 장 칼뱅 같은 탁월한 인물들이 있었다. 곧이어 유럽의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학문의 중심지들이 세워졌다. 기독교 교회의 삶을 지적, 법적, 영적 측면에서 굳게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신학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노력이 이루어졌다. 파리 대학교는 곧 페르투스, 아벨라루두스, 데 알베르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와 같은 학자들에 힘입어 신학 성찰의 중심자리로 우뚝 섰다. 처음에 파리 대학교에 경쟁한 가장 중요한 맞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였다.
그러나 14세기와 15세기에 이르러 서부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대학교들이 놀라울 정도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독일을 비롯한 몇 곳에 중요한 대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신학교재 4권의 명제집. 신학교육에는 가르치는 자와 교재가 필요하다. 중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교재는 페르투스, 룸바르두스 4권의 명제집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 후 400년 동안 널리 사용되었다. 1140년을 얼마 앞두고 페르투스 룸바르두스는 파리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기 학생들이 신학에 난해한 쟁점들을 씨름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노력으로 이 교재가 만들어졌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성서와 교부 저술들에서 뽑은 인용문들을 주제에 따라 정리한 것이었다. 룸바르두스가 자기 학생들에게 부여한 과제는 간단했다. 그가 모아놓은 다양한 인용문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신학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이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산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들과 씨름하며 명백하게 모순된 본문들은 그 모순점을 신학적으로 합당하게 설명해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1215년에 이르러 이 책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재로 확고히 인정받게 되었다. 룸바르두스의 저술을 연구하고 주석하는 일이 신학자들의 의무가 되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명제집에 대한 주석으로 알려진 저술들은 중세에 가장 널리 퍼진 신학 장르가 되었다. 이에 대한 뛰어난 사례를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의 글들에서 볼 수 있다. 룸바르두스의 책은 16세기에도 계속 사용되었으며 마틴 루터가 그 책에 주석을 달기도 했다. 정신의 대성당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라는 이름은 중세 때의 고전 신학과 철학의 문제들을 토론한 커다란 학교들에서 유래했다. 스콜라주의는 12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꼽힌 중세 운동으로 종교적 믿음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고 그러한 믿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스콜라주의는 믿음의 특수한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행하고 조직화하는 특정한 방식을 가리킨다. 즉 자료를 제시하고 차이점들을 명료하게 구분하며 나아가 신학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세우는 일을 수행하는 고도로 세련된 방법을 가리킨다. 스콜라주의 신학 체계의 광대적 지식에 감탄한 프랑스 철학자요 역사가 에티엔 질송은 스콜라주의를 중세기에 축조된 거대한 성당에 비유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스콜라주의는 질서, 복잡성,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정신의 대성당이다. 스콜라주의는 기독교 신학의 여러 핵심 분야에 그 중에서 특히 이성과 논리가 신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흔히 가장 영향력 있는 3명의 스콜라주의 사상가로 꼽히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스 스코투스, 오캄의 윌리엄은 이 분야의 신학에 엄청난 공헌을 하였으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교황 레오 13세는 1873년에 주교들에게 보내는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를 통해 아퀴나스의 지위를 더욱 높였다. 그를 신학 교육과 성찰을 위한 모델로 추서한 것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발흥. 프랑스 말인 르네상스는 14세기와 15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학과 예술의 부흥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 널리 사용된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중심 주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라틴어 표어인 근원으로 들어가자라는 이 운동의 목적에 대한 간결한 요약이었고 중세기를 지나쳐 직접 고전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접촉하려는 시도를 뜻하였다. 고전시대는 르네상스를 위한 자원인 동시의 규범이었다. 문어나 구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또한 그림과 건축에서도 고대는 르네상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자료로 여겨졌다. 인문주의라는 용어는 이러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물론 인문주의는 후에 하나님의 존재나 적합성을 부정하는 세계관 또는 순전히 세속적인 관점을 따르는 세계관을 뜻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르네상스 시대에 그 말이 뜻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시대는 인문주의자들은 대부분 종교적이었으며 또한 기독교를 갱신하는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쇄신의 과정은 서구 사상의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르네상스는 기독교 신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스콜라 신학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서 본문과 교부시대 저작들에 직접 몰두해서 찾으려고 했다. 인문주의 프로그램은 고대 세계 안에 있는 근대 서구 문화의 원천과 자료로 돌아가서 그 고전적 사상과 가치가 서구 문화를 재생하고 갱신하도록 도우려는 것이었다.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중세의 복잡한 신학 체계를 건너뛰어 신약 성서의 단순한 내용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교 신학이 이런 갱신은 중세의 불가타역 라틴어 성서가 아니라 그리스어 원본의 신약 성서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가타역은 중세기에 널리 사용되던 라틴어 성경이었다. 르네상스는 신학자들에게 라틴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도 능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신학에서 이루어진 가장 의미 있는 발전 가운데 하나는 불가타 역본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증가한 일이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또 원어들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늘어감에 따라 불가타 역본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러한 잘못된 번역에 근거한 신학적 관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장의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본다. 지금까지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다음은 이 기간에 동부 유럽에서 일어난 중요한 발전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